여러분 혹시 대출 있으신가요? 빚은 무조건 빨리 갚아야 한다고 믿으시나요? 아마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빚은 독이다. 대출은 받지 말고 받더라도 빨리 갚아야 돼.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빚을 빨리 갚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상황에 따라 원금을 최대한 늦게 갚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 의견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인사이트입니다. 바로 빚은 잘 쓰면 무기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빚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먼저 왜 부모님 세대는 빚은 악이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1980에서 90년대 한국에서는 당시 은행예금 금리는 연 10%가 넘었고 신용대출은 20%가 기본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죠. 빚을 지면 이자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빚이 곧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당연히 빚은 악이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내려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남는 돈 있으면 무조건 원금부터 갚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과거와 똑같은 빚인데 왜 지금은 다르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이는 금리와 인플레이션 구조입니다. 1980에서 90년대만 해도 은행 금리가 연 10%를 훌쩍 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으면 매년 원금 외에도 10% 이상의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물가 상승률은 보통 5% 내외였죠. 즉 돈을 빌리는 순간 실제로는 돈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빚이 정말 파산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금리와 물가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3%라면 인플레이션 고려 시 실제 부담은 거의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속도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현재 환경에서는 빚이 오히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즉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바뀐 시대에서는 빚을 어떻게 갚는 게 현명할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자가 아까워서 서둘러 갚으려 하지만 사실 지금은 그 반대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 아까우니까 원금을 빨리 갚아야지. 하지만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이 사실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물가 상승률은 2022년도에 5.1%, 2023년도에 3.6%, 그리고 2024년도에는 2.3%였습니다. 불과 3년 사이 돈의 가치가 이렇게 빨리 줄어든 겁니다. 결국 핵심은 빨리 갚으면 지금의 가치 있는 돈으로 갚는 거고 늦게 갚으면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갚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원을 갚으면 정말 1억 원을 내는 겁니다. 하지만 20년 뒤에 1억 원은 3% 물가를 가정 시 지금 돈은 약 5,40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즉 똑같이 1억 원을 갚아도 빨리 갚으면 가장 비싼 돈으로 갚는 거고 늦게 갚으면 갚을수록 점점 더 값싼 돈으로 갚는 셈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빚을 늦게 갚으면 총 이자가 불어나서 손해 아닌가? 겉으로만 보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려 연 2% 금리로 20년 동안 나눠 갚으면 총 상환액은 원금 1억 원에 이자 약 2천만 원을 더해서 약 1.2억 정도가 됩니다. 숫자만 보면 내 원금에서 2천만 원이나 더 냈으니까 손해야 라고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의 가치입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연 2에서 3%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20년도 비슷하게 연 2.5% 상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20년 뒤에 1.2억은 지금 가치로 약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명목 숫자만 보면은 손해 같아도 경제적 실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원금을 서둘러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며 대출을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빚의 실질 가치는 줄어드니까요. 사실 지금도 같은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빌딩을 사는 큰손들이죠. 이들은 자기 돈을 다 넣지 않고 오히려 대출을 최대한 끼워서 빌딩을 삽니다. 예를 들어 한 100억짜리 빌딩을 예시로 들면 자기 돈 20% 20억 그리고 대출 80억으로 매입한다고 해보면 빌딩 값이 10%만 올라서 수익률은 50%에 달합니다. 게다가 임차인들이 내는 월세로 이자까지 충당되니 사실상 자기 돈이 아니라 은행 돈으로 자산을 불리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원금은 웬만하면 갚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갚아버리면 현금이 묶여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 덕분에 같은 80억 원이라도 나중에 갚을수록 훨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갚으면 진짜 80억 원이지만 10년 뒤 갚으면 체감 부담감은 훨씬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매도를 하면서 올라간 자산 상승분으로 한꺼번에 대출을 갚습니다. 거기에 세금 혜택까지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임대료가 1억 들어와도 이자 비용 5천만 원을 제하면 과세 대상은 5천만 원만 남습니다. 세금 부담까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빚의 속성을 알고 있는 부자들은 자기 돈으로만 자산을 사지 않고 일부러 은행 돈을 활용해 자산을 불리고 세금도 줄이고 인플레이션까지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 세금이 아닙니다. 바로 시가온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세금 절감은 당장의 효과라면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빚의 무게를 줄여버립니다. 위 사례를 보면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를 줄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에 2,500원이었던 짜장면은 지금 8,000원. 25년 동안 물가가 3.2배가 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빌린 1억 원도 20년 뒤에 똑같은 가치일까요?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닙니다. 만약 물가가 연 3%씩 오른다면 2045년에 1억 원은 현재 가치로 약 5,4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즉 똑같이 1억 원을 갚더라도 실제로는 절반 수준의 부담만 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빚의 역설입니다. 빚은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내립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빚이 녹는 건 인플레이션이 금리보다 클 때만 그런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없으면 어떡하지?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디플레이션이 오면 오히려 빚이 있는 경우에 압박이 더 강해지며 목을 죄어옵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간 글로벌 경제를 보면 장기적으로 물가는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1925년 1달러의 구매력은 오늘날 약 18달러가 필요합니다. 즉 100년 동안 달러의 가치가 95%나 감소한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5년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 사려면 약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30년 만에 원화 구매력이 약 50% 하락한 셈입니다. 즉 일시적인 디플레이션은 있을 수 있어도 자본주의 자체가 사실 인플레이션을 전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기본값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현금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왜 자산과 빚을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금을 들고 있으면 시간이 적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녹아버리니까요. 반대로 빚은 시간이 친구입니다. 친구.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산은 시간이 오를수록 상승합니다. 이 관계를 정말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려 집을 사고 매년 4% 이자를 낸다고 합시다. 겉으로는 매년 4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하니까 큰 부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물가가 3%씩 오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돈의 가치가 사실상 3%씩 줄어드는 거니까 내가 내는 400만 원의 무게도 점점 가벼워지는 겁니다. 올해 400만 원은 아예 1년치 학원비일 수 있는데 20년 뒤에 400만 원은 그저 한두 달치 생활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4% 이자이지만 물가를 반영하면 실제 부담은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실질금리라고 합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죠. 여기에 대출을 일으켜 산 집값이 만약에 7% 오른다고 가정하면 빚의 부담은 물가 덕분에 사실 1% 수준인 거고 자산은 매년 7% 상승. 그래서 이 차이 6%가 여러분의 순이익입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이고 평범한 사람이 자산가로 올라가는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빚은 족쇄, 이 족쇄가 아니라 올바르게만 쓰면 나를 위로 끌어올리는 에스컬레이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빚을 무조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자산과 함께 가져가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전략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좋아, 근데 빚을 내서 자산을 사더라도 그 자산이 꼭 오른다는 보장이 있나? 안 오르면 망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100%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사이클이 있고 일본 버블 붕괴나 한국 IMF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같이 장기간 하락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쓸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빚을 사용할 때 핵심은 사실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소비에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자동차, 여행, 명품 이런 데 빚을 쓰는 순간 그건 족쇄가 됩니다. 빚은 오직 부동산, 주식, ETF 같은 성장 자산에만 써야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현금 흐름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빚에는 매달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월 상환액이 소득 대비 지나치게 크면 기회가 와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산을 헐값에 내던질 수밖에 없죠. 셋째, 금리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은 저금리라고 빚을 냈더라도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폭발합니다. 특히 변동금리는 위험할 수 있어요. 고정금리 전환, 리파이낸싱 반드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 이것이 빚을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최소 조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국 모든 자산의 가격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힘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화폐 가치를 줄이고 실물 금융자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올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산은 그 인플레이션만큼 겨우 따라가고 어떤 자산은 더 크게 초과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아파트, 은행 예금 연 2% 이자를 주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보통 2, 3%니까 겨우 맞춰가는 겁니다. 사실상 실질 구매력은 정체된다고 볼 수 있죠.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는 2000년에 약 2억에서 2020년에 10억까지 증가했다고 한다면 연평균 약 7%에서 8% 상승입니다. 즉 자산을 가진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대출을 활용해서 성장률이 높은 자산을 먼저 잡는 것이 장기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런 원리를 알면서도 막상 대출을 끼려 하면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앞설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빚을 두려워할까요? 첫째로는 부모 세대의 경험 때문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고금리 시대에 빚을 졌던 사람들은 정말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빚 한 번 잘못 썼다가 크게 데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모 세대는 빚은 무조건 악이라는 교훈을 자녀에게 물려줬습니다. 둘째는 매달 나가는 이자의 압박감입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볼 때마다 본능적으로 빚은 짐이다라고 느끼는 거죠.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많은 개인들은 빚의 작동 원리 자체를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빚의 구조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어떻게 다르고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이 현금 흐름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조차 모릅니다. 인플레이션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레버리지를 쓰면 수익과 리스크가 동시에 어떻게 확대되는지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두려움의 상당 부분은 위험 그 자체라기보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착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자본주의의 본질은 빚입니다. 국가도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운영합니다. 기업도 회사채 그리고 은행 대출로 성장 자금을 마련합니다. 심지어 세계 최강 기업 애플, 테슬라도 현금이 넘치는 상황에서도 일부러 빚을 냅니다. 부자들도 자산 취득할 때 무조건 대출을 낍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 주식을 하는 경우도 많죠. 사실 개인이 빚을 두려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자본주의의 흐름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빚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버틸 자금이 있으니까 대출 활용할 수 있는데 서민한테는 빚이 족쇄야.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빚을 활용해야 하는 쪽은 중산층과 서민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월급만으로는 부의 추격이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임금은 연평균 한 3.3% 오르는 동안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연평균 9에서 10% 정도 올랐습니다. 10년간 한 2.5배 상승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월급만으로는 집값을 따라잡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빚을 활용해 자산에 진입하지 않으면 평생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는 얼마를 빌렸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썼느냐에서 갈립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자동차, 여행 이런 사치품에 쓰면 족쇄가 되고 부동산, ETF, 금, 비트코인 이런 것에 쓴다면 저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은 부자는 굳이 빚 없어도 살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무조건 활용합니다. 그러나 서민은 빚 없이는 자산 레이스에 참여조차 못합니다. 따라서 중산층, 서민에게야말로 관리 가능한 범위의 빚은 필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쓸 것, 그리고 소비가 아니라 성장하는 자산에만 쓸 것,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빚은 족쇄가 아니라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빚의 장점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은 현금과 빚을 동시에 녹인다.
두 번째로 원금을 빨리 갚으면 가장 비싼 돈으로 갚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늦게 갚으면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갚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금리보다 자산 성장률이 높을 때 빚은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빚은 소비가 아니라 자산에만 써야 한다. 반대로 빚의 위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항상 금리보다 높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와 물가 흐름을 꾸준히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에 따라 변동금리만 쓰지 말고 고정금리나 혼합형 상품을 병행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금 흐름 리스크인데요. 단기적으로 매달 상환 압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한 연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월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30% 이내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자 수익이 반드시 금리보다 높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각각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 투자에 올인하지 말고 분산 투자, 현금 비중을 유지해서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거의 끝까지 보신 지금도 빚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빨리 가지고 계신 빚을 갚고 싶으신가요? 그건 과거 고금리 시대의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빚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들고 있으면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상환 능력과 리스크 관리가 전제된다면 대출로 자산을 사는 순간 인플레이션은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금융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리, 인플레이션, 레버리지가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는 만큼 두려움은 줄어들고 아는 만큼 기회는 커집니다. 모른다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배워가는 순간부터 미래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빚을 두려워하며 가장 비싼 돈으로 갚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해 더 큰 기회를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빚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실까요? 빚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밸류점프였습니다.